기억만이 인생이다. 기억만이 참된 인생의 가치요, 재산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자신의 인생을 갈고 닦으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자신에게 주문을 걸며 다그치며 살아온 날들이다. 하지만 기억처럼 끈적거리고 성가신 존재도 없다. 기억은 지나치게 몸피가 크고 무겁다. 그것들을 버리고 좀 더 가벼워지고 싶다. 이제 나는 그것들을 모두 환원시켜야 한다. 그런 후 망각의 늪에 주저없이 내던져야 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풀꽃 시인이라 불리우는 국민 시인이죠. 나태주 시인의 에세이 이제는 잊어도 좋겠다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유년 시절의 기억들이 영화 속 한 장면처럼 한 장 한 장 아름답게 담겨 있는데요. 특히 자신을 자식처럼 키워준 외할머니에 대한 기억들이 아주 섬세하고 따뜻하게 그려져 있어서 읽는 이의 마음까지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 77의 노 시인은 기억의 무게로부터 가벼워지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기억을 말끔하게 닦아 민들레 홀씨처럼 가볍고 작은 존재가 되는 것이 그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유년 시절의 기억과 추억이 모두 휘발되기 전에 글로 남겨두고 싶었던 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나는 사라지고 내가 쓴 문장만 이 세상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풀꽃처럼 아름다운 나태주 시인의 유년 시절의 기억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이제는 잊어도 좋겠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프롤로그. 망각에 바친다. 사실은 이미 이전에도 이 책 쓰기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러나 상당 분량 글을 쓰고서도 중간에 글쓰기를 멈춰야만 했다. 도대체가 자기 객관화가 잘 되지 않았다. 쓰다가 보면 글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 또 한 가지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해석과 느낌이 시간에 따라 달라졌다. 그것은 매우 혼란스러운 경험이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기로 했다. 다음 기회를 갖고 싶었다. 문제는 글감이 자기 자신의 것이란 점이다. 다른 사람의 것이라면 좀 더 냉철하게 들여다볼 수도 있겠는데 자신의 문제이기에 자꾸만 시야가 흐려지고 헛발질이 나오는 거였다. 마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재구멍을 기어드는 벌레 같은 꼴이었다. 그래서 글쓰기가 이렇게 많이 늦어지고 말았다. 하지만 무턱대고 미루기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내 나이 벌써 77. 70을 고이라고 하고 77을 희수라 한다. 예부터 드문 나이를 지나 아주 드문 나이에 도달한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은 자꾸만 기억이 가물거린다. 2번 인생을 산 사람처럼 전생의 일이냐 옛날 일들이 까마득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다. 특히 단어가 그렇고 그 중에서도 유독 사람 이름이 가물가물해진다. 더구나 요즘은 자꾸만 내가 할 일을 잊는다. 건망증이 새로 생겼다. 먼 일을 잊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일을 잊는다. 가령 아침 저녁으로 반복적으로 먹는 약이 있다 하자. 그 약을 자주 잊는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조차 잊는다. 그리고 약속이나 전화 내용을 자주 놓친다.
노트에 기록하지 않으면 영락 없이 내가 약속하거나 말해놓고서도 엉뚱한 소리를 한다. 우기기도 한다. 큰일 아닌가? 습관적인 건망증인 것이다. 어쩐다. 기억이 더 흐려지기 전에 무언가를 기록해야만 했다. 그러고는 편안한 마음이 되고 싶다. 나는 이적지 나에 관한 기억을 아주 지약스럽게 붙들고 산 사람이다. 좋기도 하면서 싫기도 했다. 이제는 그 기억들을 망각의 세계로 보내주고 싶다. 책에 고스란히 담아 책이 기억하도록 하고 나는 잊어버리고 싶다. 그래서 자신의 기억으로부터 해방되고 싶고 스스로 홀가분해지고 싶다. 생각해보면 인생이란 기억으로 점철된 그 무엇이라 할 수 있겠다. 누구든 자신의 인생, 지난 날들을 차근히 한번 뒤돌아보시라. 과연 무엇이 남았다 하는가? 물건인가? 그 어떤 행동인가? 흐릿한 대로 아련한 기억과 기억을 따라다니는 느낌과 소리와 빛깔의 자취만이 그 주변을 맴돌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인생은 기억이다 라고 말하고 싶다. 인간에겐 누구나 기억의 창고란 것이 있다. 살아가면서 생성되는 온갖 기억들을 이 기억의 창고에 집어넣어 보관한다. 기억의 창고는 순서가 없다. 질서정연하지 않다. 가지런하지 않다는 말이다. 살아가면서 기억이 생길 때마다 집어넣기 때문에 상하 좌우도 없고 깊이도 일정하지 않다. 그냥 쑤셔박힌 진흙의 펄처럼 뒤엉켜 있다. 기억은 마치 화상과 같다. 살아있는 기억이 있고 쉬고 있는 기억이 있고 죽어버린 기억도 있다. 때로 우리는 기억의 창고에서 그 어떤 기억을 꺼내어 반추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기억은 꺼내보는 사람의 처지나 형편, 감정 상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변형된다. 이 변형된 기억은 다시 기억의 창고에 되돌려진다. 그것이 바로 기억의 재생산, 추억이다.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다.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추억은 그리운 것이 되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다. 진정 추억을 쓰고 싶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남겨진 기억,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기억들을 될수록 솔직하면서 아름답게 쓰고 싶었다. 다시금 문제는 솔직성으로 귀착된다. 얼마만큼 솔직하게 쓸 것인가? 어디까지 가다가 멈출 것인가? 이것은 자신의 문제이므로 신뢰감이며 자신감 같은 것이 쉽게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다시금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기억만이 인생이다. 기억만이 참된 인생의 가치요, 재산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자신의 인생을 갈고 닦으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자신에게 주문을 걸며 다그치며 살아온 날들이다. 하지만 기억처럼 끈적거리고 성가신 존재도 없다. 기억은 지나치게 몸피가 크고 무겁다. 그것들을 버리고 좀 더 가벼워지고 싶다. 이제 나는 그것들을 모두 환원시켜야 한다. 그런 후 망각의 늪에 주저없이 내던져야 한다. 나는 지극히 집요하고 애고가 강한 인간이다. 그래서 일생 시를 쓰는 사람으로 살아와야만 했다. 무언가 자신이 남과는 다르면서 특별해져야 한다고 턱없이 믿었던 허영덩어리였지만 이제는 평범하고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무명으로 돌아가야 한다. 덕지덕지 묻어있는 기억의 얼룩들을 닦아 말끔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 길이 바로 이 책을 끝까지
제대로 쓰는 일이다. 돌연변이. 무릇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그 시작과 끝이 있게 마련이다. 그냥 저절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연이라도 그렇고 인간이라도 그렇고 사건이라도 그렇다. 까닭이 있게 마련이고 또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게 마련이다. 여기 가령 산길 울창한 숲속에 상수리 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하자. 맨 처음 씨앗이 있었을 것이고 새싹이 있었을 것이고 청소년기의 어린 나무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 오늘날 하늘을 가릴 정도로 높다라이 자란 나무가 되었을 것이다. 그뿐이랴 그 나무를 도운 많은 주변의 환경과 요인들이 있었을 터이다. 우선 땅의 온기와 비옥함이 있었을 것이고 햇빛과 바람과 구름의 도움 또한 기본적으로 필요했을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을 아울러 비로소 오늘의 상수리 나무 한 그루가 된 셈이다. 이런 관점으로 나에 대해서, 나의 시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고자 한다. 왜 나는 그렇게 살았을까? 왜 나는 시인이 되었을까? 시인일 수밖에 없었을까? 그 연원과 그 까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물론 나 자신의 일이고 나 자신의 정신적 소산인 것이라서 매우 주변적인 면을 벗어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지만 나의 생애 가운데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니, 내내 그렇게 생각해왔다. 16, 철없던 나이에 시인이 되겠다고 소원을 세웠노라 말하곤 하는 나다. 그로부터 장장 50년의 세월이 흘렀다. 스스로 돌아보았을 때 단 하루도 시를 생각하지 않고 넘어간 날이 없고 한 번도 시를 쓴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노릇이다. 어쩌면 지극히 어리석은 게임, 제한적인 세상, 자신 없는 투자에 온 생애를 걸었을까? 둘러보면 문사적인 기질이나 분위기가 전혀 없는 집안이다. 조상 가운데 글을 써서 이름을 날린 분이 있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생활터전 가까이 학교 교과서 말고는 서책조차 없었던 집안이다. 경제적 조건까지 바닥인 집안이었다. 그 시절이야 모두가 비난했지만 우리 집은 유난히 썰렁했다. 농토도 많지 않아서 6마지기. 게다가 식구들이 많았다. 그야말로 누추한 오두막집에 헐벗고 굶주린 짐승 같은 식구들 여럿이 오글거리며 사는 집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할머니는 선무당 비슷한 일을 하는 분이었다. 식구들 모두가 그런 할머니를 교주처럼 모시고 살았다. 이것은 나의 본가가 그렇다는 말이다. 본가가 있는 곳은 충남 서천군 기산면 막동리 24번지, 속칭 막골이라 부르는 동네에서도 집너머라고 부르는 작은 동네. 동네 전체가 10가구를 넘지 못하는 작은 두매였다. 나는 아주 어려서부터 그런 우리 집이 싫었다.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었고 숨고 싶었다. 그렇게 도망쳐 숨어들고 싶었던 집이 바로 나의 외갓집이었다. 외갓집이라고 해서 결코 잘 사는 집, 화려한 집이 아니었다. 외할머니 혼자 기거하시는 집으로 외할아버지가 오랫동안 중병을 앓다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있던 재산마저 축내고 논이며 집 문서마저도 넘어가 남의 집 젖방살이를 하는 신세였다. 그렇지만 외갓집은 조강하고 고요한 분위기가 좋았다. 오직 어린 나 하나만을 위해 주시고 떠받들어 주시는 외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이다. 외갓집 마을은 서천군 시초면 초연리, 홍연부락이라고 부르는 마을이다. 본가인 막동리가 비산비야 산골도 아니고 들판도 아닌 곳이었다면 외갓집 마을은 비록 면소재지 마을이긴 하지만
좀 더 오복하고 정제된 느낌을 주는 산골 마을이어서 어린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 마을에서 나는 외할머니의 외동아들처럼 자라면서 초등학교를 마쳤다. 4살부터 12살 때까지는 인생에서 가장 꿈이 많고 중요한 시기이다. 인격 형성이 제대로 되기 이전으로 인간적 가소성이 가장 강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그 시기의 경험들이 나로 하여금 일생 동안 시를 쓰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안내하지 않았을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본다. 어떤 사람에게는 유년 시절의 경험과 주변 환경은 절대적이다. 일생 동안 나의 인생, 그 인생 전체를 지배하고 그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유년기의 삶이 아닌가 싶다. 그렇지만 내가 시인이 되고 시인으로 살아온 내력은 아무래도 돌연변이 같은 것이리라. 변종으로 생겨난 이상한 식물 같은 인간이 바로 나인지도 모른다. 그야말로 나는 처음부터 나의 집안과 가족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그런 아이였고 자라서도 내내 그렇게 살았다. 조그만 이단아였으며 반항하였다. 그렇다고 자라서 문학이나 글쓰기를 전공하는 학교에 들어가 배운 적도 없다. 주변에 글을 쓰는 친구나 안내자로서의 선배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오로지 혼자서 읽고 생각하고 쓰는 일로 일관하면서 시인으로 성장했다. 말하자면 독학파 시인이었고 무학자 시인이었던 것이다. 명색이 기독교 신자라지만 나는 내가 글을 쓰는 사람으로 일관해온 삶을 돌이켜보면 그 숙명 같은 궤적들로 인해 괜스레 불교의 환생설이나 윤회설을 따르고 싶어진다.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평생을 글 쓰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끝내 실패로 끝난 그 어떤 사람의 전생이 나의 영혼이 되어 다시 세상에 온 것은 아닐까? 그런 상상 말이다. 외할머니. 시대가 어선하고 좋지 않은 때였다. 내가 태어나던 해에 조국 광복이 이루어져 일본인들이 물러가고 새로운 세상을 만났지만 정작 사람들은 새롭게 찾아온 국가 독립과 민족 자존에 대해 오히려 어리둥절하고 낯설어 했다. 구태를 벗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과제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을 것이다. 안정되지 못한 국가의 정치체제와 사회, 거기에다 국제 정세까지 신탁이니 반탁이니 흔들리고 있던 시절이었다. 혼돈의 세기, 그건 분명 어지러운 세상이었다. 그러한 판국에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1950년 6.25 한국전쟁, 어떠한 전쟁이든 전쟁은 나쁜 것이다. 전쟁은 인간을 가장 불행한 상태로 빠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희생되는 사람은 병든 사람과 약한 사람들이다. 노인이나 아이, 여성들이 곤란을 당하기 쉽다. 6.25 전쟁이 일어난 것은 내가 6살 때였다. 당연히 먹고 입고 사는 일이 힘들었을 것이다. 뼈저린 삶의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외부 사정이 그런데도 나에게는 전혀 그런 기억이나 느낌이 없다. 다만 따스하고 편안한 느낌일 뿐이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그 중심에 또 외할머니가 계셨다. 외할머니가 밖으로부터 불어오는 온갖 비바람과 먼지, 폭풍과 엄청난 총성의 굉음을 당신의 작은 몸으로 막아주셨던 것이다. 외할머니는 당신의 가슴에 나를 포근히 안거나 등에 나를 찰싹 업고 계셨다.
그렇게 외할머니의 품과 등은 나의 세상 그 자체, 전부가 되었다. 끼니 때 밥상 앞에서도 외할머니는 잠시도 내게서 눈길을 떼지 않으셨다. 내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입에 넣으면 어느 사이 반찬이 눈앞에 와 있었다. 내가 먹고 싶어하는 반찬을 젓가락이나 숟가락으로 옮겨 먹여주시곤 했다. 내가 지금도 젓가락이 서툰 것은 그 때문이다. 저녁 때 잠자리까지도 세심한 주의와 보살핌을 베푸셨다. 옛날 이불은 촉감이 뻣뻣하고 차갑다. 안에 솜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광목천에 풀을 먹여 호청을 댔기 때문에 피부에 닿으면 선뜻하기까지 하다. 이런 걸 알기에 외할머니는 이불을 편 다음 당신이 미리 들어가 이불을 덮인 뒤 나에게 들어가 자도록 했다. 과잉보호라면 과잉보호였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외할머니의 대접이 싫지 않았다. 외할머니야말로 내 인생 최초이자 최후의 보루 같은 분이었다. 그분에게 진 빚이 너무나 많았다. 살아서 하나도 갚지 못한 빚, 송구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하든지 잘 살다 가는 길이 그분에게 진 빚을 갚는 길이라 여겨진다. 나에게 외할머니가 없는 어린 시절은 없다.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외할머니는 나의 놀이에 대해서도 관대하셨다. 무엇이든 도와주려 하셨고 당신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면 방관하려 하셨다. 이러한 도움과 방관이 나를 매우 자유분방한 성격의 인간으로 이끌었다. 그 어떠한 속박이나 틀에도 매이지 않는 인간 말이다. 나중에 내가 자라 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어릴 때 외할머니의 육아 방법이나 가정 환경에 근원이 있다고 본다. 게다가 외할머니는 이야기를 즐기셨다. 시골 마을에서 전해져 오는 민간 설화나 재담을 좋아하셨고 또 가끔은 혼자만 하시는 전설 같은 것을 나에게 들려주시곤 했다. 가령 꾀꼬리 전설만 해도 그렇다. 첫여름 나무에 실록이 퍼져 나뭇잎이 햇빛에 반짝일 무렵 꾀꼬리가 찾아와 울기 시작하면 외할머니는 꾀꼬리에 대해서 말해주시곤 했다. 영주야, 저 꾀꼬리는 전생에 예쁜 여자였단다. 옆집 총각을 좋아하다가 죽어서 꾀꼬리가 되었는데 지금도 그 총각을 잊지 못해 저렇게 애타게 우는 거란다. 들어보렴. 꾀꼬리 울음소리가 꼭 이렇게 들리지 않니? 고추밭에 머리 곱게 빗은 저 도령. 고추밭에 머리 곱게 빗은 저 도령. 그 후로 꾀꼬리 소리를 듣다 보면 고추밭에 머리 곱게 빗은 저 도령, 그렇게 들리는 듯 싶기도 했다. 게다가 외할머니는 한글을 읽을 줄 아셨다. 이른바 어깨너머로 배운 글이다. 아무도 정식으로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글을 배울 때 함께 배운 글이다. 어쩌면 당신의 따님인 우리 어머니가 일제강점기 심상소 학교 다닐 때 조선어 독본으로 한글을 익히면서 더불어 배운 실력이었지 싶다. 외할머니는 잠이 없는 밤이면 호롱불 아래서 옛날 이야기 책을 읽어주셨다. 그것은 시장의 난전에서 구해온 육전 소설류, 수경낭자전, 눈물전, 무궁화전, 추월색 같은 책 이름들이 얼핏 기억에 남는다. 38에 혼자 되신 분이다. 지금 세상 같으면 결혼도 하지 않았을 나이인데 이미 결혼하여 딸 하나를 낳아서 길러 시집 보내고 남편마저 잃고 혼자 되신 분이다. 청산과부, 지극히 서럽고 안타까운 이름. 게다가 함께 살 자식이나 시댁 식구들조차 없는 처지.
오직 당신 곁에는 4살 먹은 어린 외손자가 있었을 뿐. 외할머니는 나를 등에 업거나 가슴에 안고 작은 소리로 노래 비슷한 소리를 내셨다. 그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고 노래였다. 당신의 가슴 속에 쌓인 한이 그렇게 알 수 없는 곡조가 되어 밖으로 흘러나왔지 싶다. 나는 시시각각 외할머니가 흘려보내는 머나먼 노래와 슬픔의 강물 위에 가엾게 떠서 흔들리는 하나의 조각배가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풋감 떨어질 때. 감꽃이 피었다 지고 나면 그 자리에 가말이 열린다. 초록빛 구슬처럼 둥구스름한 모양의 열매다. 가말은 사람들 눈길을 피해 넓은 감 이파리 뒤에 숨어서 몸통을 키워간다. 풋감이다. 그러다가 어느 때쯤 되면 그 풋감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감나무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열매를 적당히 솎아내는 것이다. 군것질감이 부족한 아이들이 그 풋감을 버려둘 리 없다. 아주 작을 때는 몰라도 감나무 아래 떨어진 가말의 크기가 제법 커지면 그 풋감들을 주워다가 군것질감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것은 나도 그랬다. 주워온 풋감을 조그만 단지에 넣고 물을 부어 우려냈다. 그러면 그럴듯한 군것질감이 되었다. 외할머니는 조그만 단지를 하나 건네주셨다. 질그릇 단지. 풋감을 우릴 때는 그냥 단지에 물을 넣기만 하면 안 된다. 그 물에 된장을 한 숟가락 퍼서 풀어야 한다. 그런 다음 불을 피우고 미지근한 부엌의 이마 부분 한 귀퉁이에 그 단지를 놓아두어야 한다. 때로 외할머니가 물 길러 가는 길에 풋감을 주워다 주시기도 했다. 아이들은 단지 안에 익어가는 풋감을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한다. 밖으로 놀러 나갔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제일 궁금한 것이 단지 안에 들어있는 풋감이다. 단지 뚜껑을 열고 풋감을 꺼내어 풋감의 아랫부분을 이로 깨물어 맛보는 것이다. 여전히 떫은 맛이면 다시 단지 속에 넣고 조금이라도 단맛이 들었으면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이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 제일 먼저 해보는 일이 감의 단물 우려내는 단지 뚜껑을 열고 가말들을 차례로 꺼내어 밑동을 깨물어 보는 일이다. 얘야, 그렇게 자발을 떨면 감이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겠다. 외할머니가 나무라는 소리를 해도 나는 그런 말엔 귓등으로 듣고 하고 싶은 일을 내쳐 하곤 했다. 그날 아침에도 잠에서 깨어 속옷바람으로 부엌으로 나가 가말이 얼마나 익었나 확인해보고 들어와 늦잠을 자고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처럼 내복이 따로 있고 팬티나 러닝셔츠가 따로 있을 때가 아니다. 대충 외할머니가 바느질로 해서 만들어준 속옷. 흔히는 어른들이 입다가 남긴 헌옷을 줄여서 만든 옷이었을 것이다. 잠결에 무슨 소린가 들렸다. 방문 밖에서 외할머니와 또 한 사람이 이야기 나누는 소리,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였다. 나는 긴장해야만 했다. 아버지와 나는 19살 차이. 그때 내 나이가 집 나이로 쳐서 7살이었으니까 아버지는 26이셨을 것이다. 아버지는 무뚝뚝하다. 무섭다. 자주 만난 기억도 없고 언제나 멀게 느껴지는 남자 어른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른 아침에 외갓집에 찾아온 것이다. 무슨 일일까? 밖에서 외할머니와 아버지가 나누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이 아침 대바람에 웬일인가? 아이를 데려가려고요. 데려다가 학교에 넣으려고요.
아니 이 사람아, 이 동네엔 학교가 더 가깝지 않은가? 여기서 학교에 다니게 하면 되지. 그래도요, 시절이 뒤숭숭하니 집에 데려다가 학교에 다니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이와 아침밥이라도 먹고 가게. 먹는 둥 마는 둥 외할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을 아버지와 마주 앉아서 먹었다. 그런 다음엔 외할머니가 챙겨주시는 옷가지 보퉁이를 옆구리에 끼고 외갓집 마을을 떠났다. 약간은 비탈져서 아래로 기울어진 길. 완순네 집 대문을 나와 나는 아버지를 따라 길을 걷고 있었다. 등 뒤로 외할머니 눈길을 느끼면서. 아버지가 무서워서 차마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땅만 보며 걸었을 것이다. 조금씩 외갓집과 멀어지는 길. 울고 싶었지만 울지도 못했다. 내내 마음속으로 생각이 나는 건 기껏 우려만 놓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온 외갓집 그 젖방살이 부엌의 단지 속 풋감. 그 풋감을 외할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 당신이 드셨을까? 버리셨을까?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릿하게 보랏빛 물감으로 물든다. 그것은 마치 가슴 속 청동 항아리 바닥에 가라앉은 유리구슬과 같다. 그립고 아쉽고 안타까운 느낌이 거기에 머문다.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였습니다.